현대차증권의 오창석 이코노미스트 저희 주간전망대 처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어떻게 연합 인포맥스 이 라이브는 보시는지?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네네. 네, 올해 또 상반기 채권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수상하신 거. 예. 네, 지금 연간 전망을 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역시 짖지 않는 개와 꺼지지 않은 불씨인데 지금 꺼지지 않은 불씨는 알겠어요. 인플레이션 같은데. 네. 짖지 않는 개는 뭡니까? 그게 이제 2000년 이후에 네. 사실 이제 저물가가 계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물가 목표가 3%였다가 이제 2%로 이제 낮아졌고, 근데 이제 2% 물가조차도 계속 이제 뭐 2010년대까지 하회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심해졌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지금은 이제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래서 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보다는 오히려 뭐 경기라든지 고용 뭐 이런 쪽을 잡아야 된다로 사실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는 이제 짖지 않는 개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했었거든요. 물가를. 네네. 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자. 요즘 우리 때는 무슨 뭐 대리과장 차장 이렇게 부르면 좋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저희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는데요. 직급은 정확히 두 개로 나뉩니다.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로 나뉘고요. 아하. 예. 이제 뭐 이제 다른 위에 있는 이제 임원분들은 이제 아직 예전에 이제 뭐 이사라든지 뭐 상무님 뭐 그런 이제 직급은 남아 있습니다. 예. 서로 부르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좀 어색합니다. 좀 지금. 어색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 연구원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 의원님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준비하신 그 자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기야 요즘 리포트 읽어주는 거로 정말 이렇게 뜨신 분도 계시지만 직접 리포트를 쓰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 이제 채권금리 전망 한번 좀 같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내년에 결국 이제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결국 채권금리도 결국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게 되면 내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네. 우선 이제 2022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큰 화두는 큰 흐름은 이걸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제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이제 복귀가 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부각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지금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참 오래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요인도 우선 상존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럼 시사점이 뭐냐, 인플레이션에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짖지 않는 개에서 이제 어떤 이제 또 불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은행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결국은 통화긴축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최근에 수요를 기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수요가 같이 이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이게 투자 사이클로 사실 또 이어지는 이제 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통화 정책과 투자 사이클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채권금리 경제 여건을 보게 되면 뭐 투자 사이클은 사실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요 자체가 괜찮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환경이면 사실 채권금리는 상방 압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통화 정책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환경들이 채권 금리의 어떤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채권 시장은 사실 앞으로 중장기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좀 채권 금리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올해 좀 국내 우선 이제 채권금리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최근에 좀 이제 국내 채권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금리 수준이 부담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국내 금리는 한 가지 측면이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 하나는 말씀하시는 금리가 네네. 너무 올랐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가. 네, 맞습니다. 네네네. 시장금리 자체가 사실 뭐 기준금리하고 이런 이제 차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0.75인데 기준금리가. 예, 근데 이제 국고 3년 금리가 지금 한 2%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0%대하고 2%대 이게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상적인 어떤 금리 차이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0.75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보통은 국고 3년이 어느 정도 가 있는 거예요? 한 0.2에서 0.3.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은 25bp를 더하면 한 1%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2배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지금 과도하게. 많이 예. 그러면 그 지금 오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통상적인 공식대로 따르자면은 네. 시장은 아예 여기다가 11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네. 한 3번 더, 더. 서너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금리 지금 이제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네. 지금 내년까지 사실 아직까지는 11월에 올리고요. 네.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올린 2번 정도가 컨센서스고 네. 지금 이제 근데 11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시사하게 되면 네. 연초 한 1월 정도에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시나리오의 어떤 최상단 시나리오가 사실은 올해 11월, 내년에 2번까지 하는 3번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채권 금리 자체는 근데 4번 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여기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어떤 이 스프레드를 봤을 때 채권 금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 국내 요인은 아니고요. 네. 미국 금리가 근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국 금리가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사실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 정도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이제 채권 이제 금리 컨센서스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래요. 보이고요. 그러면 저기 오 의원님. 네. 우리 이건 자료실에 이 리포트 올라가 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세한 내용 한번 일독하실 만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러면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우리 이해하시기도 낫고 오 의원님 정리하시기도 편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준은 네. 테이퍼링은 시작했지만 네. 금리 인상은 내년 6월 이후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벌써 이제 금리 올립니다. 네. 뭐 이머징 국가들 중에 꼭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올리고 뭐 올리는 데가 좀 나왔잖아요. 금리 네. 인상하는 데가. 네. 자, 여기다가 11월 달에도 금리 올릴 것 같고 다음 주에 그리고 내년 초에도 금방 올릴 것 같고 하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앞서가는데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게 혹시나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자꾸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아까 캐리온님께서 써주셨던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저 코로나 때문에 네. 하도 확산이 심하니까 다시 또 락다운 결정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와중에 환율이 자꾸 엔데프 시장에서 뛰고 하니까 이것도 네. 좀 불안하고 해서 첫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막 선제적으로 금리 올렸을 때 부동산이나 증시나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 우리 환율 한번 오 의원님 한번 비율을 한번 듣고 가볼까요? 예, 우선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왜냐하면 많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대출 금리를 보더라도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대출 그러니까 금리. 대출 금리가 뭐 기준 금리에 연동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상 금리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금리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좀 분위기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라는 부분은 결국 비용이잖아요. 결국 이제 재무 비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 모두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1,2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좀 그렇죠. 이제 하락했던 예, 예. 이유가 정부 개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너무 좀 급하게 한국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오퍼레이팅 스미딩이라고 하는데 좀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이제 구두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이게 조금 안정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달러화가 지금 계속 강세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본다라면 사실 달러 원달러 인덱스가 환율도 96도 슬그머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계속 된다라고 사실 월달러 환율의 사실 상승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은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이제 국내 어떤 내수 부분에 좀 부담은 되지만 또 이제 원화에는 또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좀 환율의 어떤 상승을 좀 제어해주는 역할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예, 그래요. 계속 좀 가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올해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됐던 이제 좀 통화 정책을 보면 예.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좀 신흥국들이 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신흥국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브라질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한 5.75% 그러니까 한 6%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3%대 3%포인트 정도 올렸고 한국이랑 이제 멕시코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시작했고. 근데 이제 9월에는 이제 노르웨이가 또 사실 선진국 중에서는 좀 더 빨리 올랐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통화 긴축 기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속도 자체가 사실 한국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사실 이제 한 번 더 또 이제 아마 오늘 연합인포맥스 폴 컨센서스도 나왔지만 네. 이런 경우가 정말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100%가 나왔습니다. 11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 자체가 국내 전문가들 100%를 다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아니 뭐 예. 이주열 총재 말씀하신 게 네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하듯 안 올리면 어떡하는 이거 안 올리면 쇼크네. 예. 서프라이즈가 이제 또 되네. 이걸 또 걱정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데 국내 지금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이제 KDI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사실 KDI는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어떤 정부의 좀 입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시각이 좀 그런 상황에서도 좀 한국은행이 좀 빠르게 올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경기 부분에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KDI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한은 다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환도 보고 있을 거고 네. 어떤 이런 정부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경기 부분도 볼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코로나 지금 또 확산 국면에 또 굉장히 또 경기가 또 불안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아마 다 고려해서 결국은 다음 주에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그걸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이제 국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성은 올려가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잡혔는데 이제 뭐 연초에 한 번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좀 네. 쉬었다 갈 거냐 이제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주요국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올랐거든요. 예, 중국을 제외했을 때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채권 금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 위안화는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보였고. 사실 중국 채권 시장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채권 투자에서는 가장 이제 성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환이라든지 금리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제 신흥국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의 그러한 배경이 네, 맞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채권을 많이 사서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올해 10월에 중국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됐거든요. 그렇죠. WGBI라는 이제 그 채권 편입이 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위안화의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했고 중국의 어떤 그 채권 금리가 사실 못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그 실물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서 이제 좀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금리는 또 좀 하향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결국 이제 올해는 이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진국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네. 미국도 이제 결국은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제 노르웨이도 지금 하고 있고 영국이라든지 유럽들도 사실 이제 통화 긴축으로 지금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초기 국면에는 좀 금리 상승 탄력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좀 선진국들의 금리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 요걸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야, 그러면 80년, 81년 그 무렵부터니까 지금이 2021년이면 40년인데 40년 동안 주구장창 빠지던
정책 금리가 됐건 시장 금리가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됐건 이게 이제 마침내 이제 돈다고 보시는구나. 네, 이제 사이클상에서 이제 또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뭐든지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증시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많으신데 네. 그럼 우리 오창섭 위원님 보시기에 금리가 결국은 이렇게 크게 돌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다. 네.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려하고는 다르게 우려와는 한번 달리. 90년대 이후 한 금리 인상기가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기 때 다 항상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 뭐 보통 이제 금융 장세라고 보통 역금융 장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금리가 올라가고 하기 네. 때문에 아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꺾일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그 배경이 아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기 때 주식 시장은 사실 항상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결국은 네. 과거 경험적으로 네. 이게 돌아도 금리가 오르는 초기에는 증시도 좋고 하지만 네. 이게 결국 너무 오르면 이제 결국 물이 끓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뜨뜻 미지근해지다가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다 보면 네.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렇죠. 이제 경기 사이클이랑 비슷하거든요.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2년 내외 정도 걸리거든요. 한 2년 정도 텀이 있다라고 네.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아마 이번에 미국이 하게 되더라도 내년부터 하게 되면 한 비슷하게 한 2년 정도 갈 겁니다. 내년 예. 연말에 하면 한 2024년까지는 갈 텐데 예. 그 2년 정도 기간을 예전에 봤을 때 더 길었던 기간들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주식시장은 강세가 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이제 경기를 반영해서 먼저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 금리 인상이 오히려 끝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겠지만 그 기간에 예전에 이제 그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사실 경기 모멘텀이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 의원님. 지금 띄워져 있는 저 화면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왼쪽 한국도 그렇고 오른쪽 미국도 그렇고 파란색의 기준금리는 그냥 옆으로 쭉 뻗어 있는데 네. 시장금리는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검은색이 내려와야 됩니까? 초록색이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같이 됩니다. 올라가야 되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 금리가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확히 이 금리 인하가 딱 끝나는 시점부터 올라갑니다. 하하. 이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시점에서 사실 금리는 바닥을 치고 먼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 맞습니다. 그래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딱 됐다가 끝나는 순간에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사이클이 결국 끝날 때까지는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더니 이제 한국과 미국 금리거든요. 네. 한국과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올해 좀 이제 좀 디커플링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풀렸는데요. 네. 미국 금리는 2, 4분기 이후에 좀 이렇게 하락했었고 한국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요 차이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한국은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쭉 갔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왔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지금 가는 국면이고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쭉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시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네. 부분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논쟁, 지금 가장 뜨겁죠. 근데 좀 분위기가 요즘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한 올해 상반기에 그게 이제 쟁점화가 됐을 때는 그 일시적이었다라는 이제 보통 평가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요인들도 지금 이제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공급망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작됐는데 네. 그 부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롬 파월도 공급망 이제 병목 현상이 뭐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사실 이게 올해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이 톤이 바뀌었습니다. 구로다 이제 일본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야, 그러다 살아있구나. 예. 요새 수요가
수요가 굉장히 이름 들은 지가. 빨리 네. 증가하고 있고 네.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인사들을 보게 되면 뭐 잭도 씨라든지 뭐 이런 이제 주요 인사들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내년에도 뭐 4% 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려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게 이제 원래 저 친구들도 전공이잖아요. 네, 말 그쵸. 실무시 바꾸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런 이제 그 이슈들에서 결국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플레는 안 온다라고 봤던 게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짓지 않는 개라고 했던요. 뭐 유휴 인력, 뭐 설비가 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요. 또 이제 뭐 자동화로 인해서 뭐 이제 임금 주도 인플레가 꺾였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뭐 자동화로 임금 주도 뭐 인플레 요인이 사라졌다. 값싼 중국 노동력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유휴 인력. 사실 어떻게 보면 유휴 인력이 아니라 요즘은 공급 부족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게 지금 중요하긴 한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 저희가 봤던 그 저물가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조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결국 물류 대란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하반기에 이제 결국 전 세계 물류 대란이 결국 뻥 터졌는데 이제 이 배경이 됐던 부분은 사실 이제 해운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해운 요게 이제 미국 항만 이제 캘리포니아 쪽 항만인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배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 있습니다. 저 뭐 한 보름 넘게 저 떠 있어야 되나 보다. 한 달 넘게도 지금 한 달 있어요. 넘게.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중국 선박들 지금 난리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롱비치하고 LA항 뭐 24시간 7일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도 저래요. 네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이든 지금 이제 1조 2천억 달러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서 나오는데 사실 기존 인프라, 전통적 인프라라고 하는 도로, 항만, 뭐 이제 철도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투자가 굉장히 좀 오래 지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병목 현상이 난 거거든요. 사실 이쪽의 투자가 지금 앞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프라라는 건 결국 이제 설비 투자라는 건데 짓고 만든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가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어쨌든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 부분이 좀 굉장히 심화가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물가로도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미국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하면 연준 같은 경우 기저효과가 상반기에 이제 피크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월비까지도 올라가니까. 네, 이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방위로 물가가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통화 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중앙은행들의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잡지 못하면 진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번 그럼 인플레이션 요인을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살펴볼 건데 우선은 유가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 지금 이제 더 올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반기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북반구 이제 그 겨울 마주하면서 난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수요 때문에 결국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요. 네. 이게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의 고비는 올 겨울이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물가의 또 선행 지표인 또 이제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되면 중국 생산자 물가는 10월에 더 난리가 났던 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전 세계 물가로 이렇게 파급되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이나 인플레이션 자체가 앞으로도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올해 뭐 전력날이라든지 뭐 이제 뭐 창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이제 산업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 차이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10월 생산자 물가 네. 전년비 13.5% 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거 사실 진짜 놀라야 되거든요. 네. 시장이 네. 잘 놀라지도 않아. 전년비 PPI가 13.5인데 네네. 참 뭐가 이렇게 편안하지? 아니 저는 사실 의원님 저 리포트 첫 제목을 보면서 네. 저 나름대로 짓지 않는 게 그걸 보면서 저는 섬찟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하도 저 고등학교 때 그 성문에 나오는 그 예문이 네. Barking dogs never bite. 네. 짖는 그렇죠. 개는 물지 않는다. 네. 그럼 안 짖는 개는 물거 아니야.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진짜 한번 확 물겠다고 나오면은 네. 섬찟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잊혀졌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또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중국의 물가가 또 올라가는 또 가장 배경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제조업 체계잖아요. 이거 이 시스템 자체가 90년대 이후로 이제 중국의 어떤 값싼 노동력으로 공산품을 만들고 이거 전 세계에 싼 제품을 이렇게 쭉 풀면서 물가가 안정됐던 건데 중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죠. 제조업을 결국 버렸던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비싼 인건비에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게 되면 이 공산품 가격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 요인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생산 차질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린 인플레이션. 네, 뭐 요즘 탄소 배출권 뭐 문제 굉장히 많죠. 또 이제 뭐 플라스틱 안 쓴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환경에는 좋지만 생산 비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권 이제 사야 되거든요. 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논란에 이제 화두를 보는데 짓지 않은 게 꺼지지 않는 불씨다. 이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반비례 관계인데 X축이 실업률. 네, 맞습니다. Y축은 네, 이제 물가죠. 물가. 그렇게 왼쪽으로 올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경기하고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라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책에서 배우기는 필립스 곡선은 저 우하향인데 저 파란색. 2000년부터 2009년까지처럼. 근데 지금 표시하신 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누워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물가가 안 오릅니다. 그러네.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해도 확 떨어지고 그만큼 실업률이 떨어지는 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냐 했는데 물가는 안 올라.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 움직이니까 굳이 이제 통화 정책에서 물가라는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뭐 통화 정책이 이제 뭐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용 얘기만 했잖아요. 파월이. 그렇죠. 고용이죠. 고용 얘기만 하다가 뭐 가슴이 미어지네 어쩌네 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뭔가 이게 펑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선 한번 경제학적인 어떤 그 정의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가치 지속적인 하락이거든요.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데 중요한 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중앙은행의 어떤 본원 통화, 미국이랑 유럽 보시면 막 굉장히 많이 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나마 미국은 네네. 조금 줄이려 하다가 어떠거라 했고 예. ECB는 꾸준하게 풀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사실 이제 소득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제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돈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부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의 또 중요한 부분이 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비라든지 뭐 저희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비용 측면과 수용 측면에서 같이 인플레이션을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깔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짓지 않던 게가 르릉거리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가장 이제 화두는 내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쫙 올라왔잖아요. 사실 내년에도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 건 사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올라갔던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내년에는 2차 효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기타 고피나트라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거든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진 2차 물가 전이가 굉장히 이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이 인플레이션 올해 막 올랐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겠죠. 임금 협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임금 인상에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결국 10월부터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 비용 자체가 이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임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이제 다들 이제 물가를 올리거든요. 뭐냐면 짜장면도 올려야 되고요. 뭐 이제 공공요금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미용도 올라가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확산되는 게 2차 효과거든요. 사실 이제 내년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 임금 몇 프로 올라가고 감당 안 돼요. 맞습니다. 크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래저래 걱정되니까 그냥 주식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이 또 투자의 수요를 높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선박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선박 투자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건설 투자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그린 정책, 환경 정책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죠. 뭐 이런 투자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면 경기 자체는 사실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경기는 좋고 인플레이션이 간다. 그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Q가 늘어날 수가 있는 투자가 늘어나니까 또 하나는 P라는 부분은 결국 기업은 그걸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죠. 가격을 올려서 이제 올라갑니다. PQ가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 부분이 중요합니다. PQC에서 비용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비용 올라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의 걸 더 많이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기업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 더 많이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커지고 두 번째는 기업 수익은 사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주 듣는 조금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할 때 좋은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투자도 이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간단하게 금리만 보면 내년에 사실 성장은 굉장히 양호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요. 올해 성장률이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떨어지지만 내년의 성장률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 사실 이제 한 번의 탄력이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함께 뭐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거죠. 금리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 국내 채권 금리에서는 이제 딱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는 기준금리하고 벤치마크인 국고 3년 금리거든요. 네네네. 요 이제 금리 차가 채권금리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사실 거의 뭐 2010년대 이후 최고거든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채권금리의 또 방향성을 또 이제 그 좌우하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됩니다. 국내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꺾였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10년, 3년 요 차트를 보는데 예. 이게 지금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금리 밸류에이션은 높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제 금리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금리,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사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장기가 장단기 그쵸. 장기가 단기 올라가는 것보다 장기가 더 빨리 올라간다? 네네네.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채권금리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또 이제 금리 지표에서도 중요한 게 대외금리 또 영향이거든요. 네. 이게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금리차고요. 요게 이제 한국 이제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거의 동행하신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국내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갔다. 약간. 예.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미국은 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눌리고 있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 금리 요 장단기 금리 방향성이 중요한데 내년까지는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도 장단기 금리 차가 내년까지는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내년까지도 이제 완만하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 의원님, 네네. 차라리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내년에? 역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벌어질 일 없다. 네. 대신 이제 장기 금리 쪽은 초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10년 이상력은 사실 계속 역전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보험사들의 이제 그 초장기채 수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년까지는 그렇지. 이제 그거는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고.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막 역전될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차라리 주식 같은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 부분에서는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야, 난 요새 신기해. 우리 오 의원님, 네, 오늘 다 듣기는 그거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리포트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또 채권 시장 우리 또 금통이 지나고 나서의 또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또 3부도 준비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료실에 우리 오 의원님 전망 리포트 한번 보시고 미리 예습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아니 우리 그동안에 틈틈이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셔왔는데 많이 밝아지셨어. 채권 애널 분들이. 전반적으로 경기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뷰가 예전에는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거든. 조금 그런 어떤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지금 굉장히 그거 하시네. 저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조금 심상찮아요. 최근에 막 NDF 시장에서 해프닝도 있고 좀 찝찝한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그냥 오 의원님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계신 뷰 1200 위쪽 가능성하고 오히려 1150 아래쪽하고 어느 쪽을 더 보세요? 사실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환율 보고 같은 계셔? 경우.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달러와 방향성이거든요. 달러와 기본적인 방향성. 달러와 방향성이 강세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어떤 통화 긴축 당시에는 항상 달러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가장 큽니다. 중장기 달러 강세 사이클. 거기에다가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 국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유럽은 사실 이제 저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고착됐기 때문에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하고 유럽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달러와 지수의 어떤 벤치마크가 이제 달러와 지수인데 여기에 이제 58% 비중이 사실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럽과 미국의 금리 차거든요. 금리 차가 또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 강세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국내 자금도 보게 되면 뭐 사실 수출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사실 좀 어렵거든요. 사실 무역 흑자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 위드 코로나 때 항상 우리나라는 그 여행 수지는 항상 적자였잖아요. 또 바글바글 하겠지 또.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상 수지 자체가 또 늘어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이러한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 우선은 상승 요인이다. 대신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사실 박스권이 사이클이거든요. 네. 항상 1,050원에서 1,250원에 박스권이거든요. 네. 이게 오버슈팅이 됐을 때 1,000원이랑 1,300원까지 가는 건데 1,050원 또 1,250원 이 박스권에 상단에 사실 근접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또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색 난리네요. 지금 보니까 또 네. 아까 뭐 94원까지 갔던 게 네. 지금 또 87원 훅 나온 거 보면 또 뭐 개입 들었나 싶기도 하고. 아유 그래요. 의원님 종종 이렇게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정 좀 내주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